김원웅 전 의원님이십니다. 네. 오늘 여기 위안부 할머니들의 헌정 영화 수요일 제작하는 곳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김원웅 의원님을 만났습니다. 김원웅 의원님이 제가 감독님이 얘기를 하시던데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있어서 김원웅 전 의원님을 빼놓으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런 사정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초선 국회의원 할 때인 20년이 됐네요. 예. 94년 정도에 그때 이제 정대협이 정신대책협의회가 처음 생겨가지고 얼마 안 돼서 네. 활동을 시작할 때예요. 예. 그때 이제 그 당시엔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그냥 통할 때인데 네. 할머니들을 좀 만나고 그분들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하면서 이 문제가 여성만이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는 또 민족만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는 인간이 문제구나. 네. 그런 차원에서 좀 가슴이 좀 이렇게 뭉클와 닿았어요. 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해방된 지 50년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접근을 국가나 사회나 우리나라의 지식인들도 회피했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국회에서 최초로 정신대 대책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철 전 국회의원 또 박계동 전 국회의원, 그 다음에 재정부 전 국회의원, 네. 유인태 전 국회의원, 원혜영 전 국회의원 이런 분들 그 당시에 이제 40대 젊은 국회의원들인데 초선의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상의하고 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중에서 이우정 의원님이 계셨어요. 네. 원로 여성 의원이시기도 하지만은 저희들 봐서는 대선배죠. 그분이 저를 한번 만나더니 국대에서 의원이 만나는데 그렇게 고맙다고 남성 국회의원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데 여성들만이 좀 문제를 갖고 이우정 의원 이런 분들이 좀 움직이는데 그렇게 힘들고 외로웠다. 근데 이게 젊은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니까 진짜 아주 큰 힘이 된다고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1995년 그 다음 해에는 제가 그 당시에 신혜수 씨라고 정대협에 실무적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 활동가가 있는데 그분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가 자비를 들여서 거기로 참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제가 한국의 정신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설명하고 토론을 했더니 유럽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어떻게 그대로 닫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바람이 일어나서 마침 유엔 인권위원회에 우리나라 정신대 문제, 아시아 정신대 문제에 대한 그 인권 보고관이 또 그때 정해지고 그걸 본격적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다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번에 제가 이제 한번 지역주의 청산하면서 노무현, 이철, 재정부, 유인태, 원혜영 같이 이제 3김 안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선거 끝나니까 저희 다 떨어졌더라고요. 네. 3김 청산한다고 그랬는데 3김이 청산 안 되고 우리가 다 청산돼가지고 4년 동안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국회에 들어가니까 다시 이제 정신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대 문제를 저희들이 처음 제기할 때 신문에
별로 안 나지만 그게 조그만하게 정신대회가 좀 단편 뉴스로 나오면은 사무실 항의가 들어와요. 항의가 들어와요? 그 항의가 들어오면 그 부끄러운 얘기를 왜 지금 듣시느냐. 아, 특히 사람들이. 남자들이 예. 심지어 여성까지도 전화가 와요. 근데 그분들이 꼭 나빠서가 아니라 집안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 그걸 왜 자꾸 떠들어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부끄러운 걸 알리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이랑 아주 상당히 분위기가 다른 유교 사상이. 유교 사상 그런 게 꼭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좀 약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전화 와가지고 하냐 그런 얘기를 왜 시끄럽게 하냐 그럼 뭐하러 덮어놓았지 부끄러운 일을 자꾸 우리 집안에 어려운 부분을 그걸 들춰내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분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상당히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게 지역에서 저 교육 나오는데도 그 문제를 저희 상대편에 있는 그다음 민자당인데 후보가 공격할 정도예요. 그걸 뭐하러 하느냐 유세장에서 이럴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지금이랑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대중에게 먹힐 때에 저희들이 그런 일을 했었는데 저는 그 일을 해서 표가 비록 뭐 좀 덜 나와서 기원이 그 다음에 안 됐지만은 그러면서도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이제 뭐 좀 그건 제가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이번 수요일 수요일 정신대를 중심으로 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 독립영화나 그런 걸 촬영한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뭐 여성 문제다 또는 뭐 우리 민족과 일본과의 민족 간의 무슨 갈등이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진실을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이 말을 듣고 이걸 하겠다 이걸 영화를 만들겠다고 할 때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숲속 옹달샘에 옹달샘에 조용한 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가고 가끔 가다가 뭐 동물들이 나와서 물 먹고 하는 그런 숨어있는 옹달샘에 제가 이제 강원도에 좀 그런 옹달샘 근처를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텐트를 옆에 치고 있으면 밤이 되면 조그마한 옹달샘에 그 보름달이 가득히 담겨 있어요. 아, 옹달샘 안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때였던 물을 기를 때 보면은 그 달빛이 화를 때 그 숲속 옹달샘에서 달을 깃는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같이 이렇게 전부 다 개인주의적이고 전부 다 자기만 생각하고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할머니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느낌 그걸 돕거나 그걸 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숲속 옹달샘에서 달을 깃는 젊은이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인 문제로 풀려고 해도 이거는 힘들고 그 의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위안부 소녀상도 미국에 건립한 것도 일본에서 뭐 청원서까지 내면서 그걸 없애려고 청원서까지 엄청 많이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그것들이 미국에서 위안부 소녀상이 하기까지 뭐 정치적인 문제였던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인권의 문제, 여성 인권의 문제로 미국에서 이해를 했고 그래서 소녀상이 건립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아픈 역사에 희생된 분들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런 것을 인권의 문제로 봐야 하는데 그 옛날에는 인권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창피하다 아니면 뭐 그런 얘기를 왜 했느냐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그거는 다 해결한 일이다 라고 해서 무척 힘드셨다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계속 그런 일을 하시면서 또 느끼셨던 건 또 없으신가요? 저는 제가 이제 정치도 하고 정치에서 국회에서 또 외교 통상 문제에 또 그 위원장도 지내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문제가 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 문제가 거론되고 진실이 밝혀지고
정리되고 네.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왜 그때 안 이루어졌을까? 네. 안 이루어졌죠. 해봤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본질적으로 1945년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전후 처리의 주도자는 전승국가들 중에서 특히 미국이었습니다. 예. 특히 아시아에서는 미국의 발언권이 결정되겠는데 미국의 메가더를 중심으로 한 그 미국의 정책, 기본 정책이 저는 곳곳에 유럽의 나치 청산과 일본의 전후 청산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왜 히틀러 일당인들이 베링이 이런 사람들은 다 처벌되는데 일본은 천황이 처벌 안 했을까? 왜? 그러네요. 그렇죠. 아우슈비츠의 참혹상은 만천에 밝혀졌는데 왜 731 부대의 문제는 대중들이 알려지지 않는가? 그것도 잔혹한데. 맞아요. 그런 문제. 또 왜 아시아에 있어서도 백인들이 오랜 식민지 때문에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에 백인들이 집단 거주지가 있습니다. 자카르타에. 거기에 있는 백인 여성들을 일본 사람들이 군위안부를 끌고 가가지고 한 20여 명 끌고 가는 사람. 그 사실은 2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전범 재판에서 네. 1948년 바타비아 전범 재판에서 그것이 전범으로 처리돼서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2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거의 수십 배, 수만 배가 더 많은 한국이나 대만이나 중국 여성, 필리핀 여성들이 그런 군위안부 문제는 왜 그것을 왜 처벌을 안 했을까? 사소한 백인들 20여 명은 하는데 20명의 여성들은 그 얘기는 미국이 근본적으로 아시아인들을 731 부대에서 생체 실험을 하는 거는 그건 아시아인들에 대해서는 인종주의적인 게 있어요. 그건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 백인의 인권이 중요한 거. 백인이 여성들이 정신대에 끌려가서 당한 것은 그거는 인권을 존중해야지만 아시아 여성들은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 미국이 그 메가더나 미국 정부의 근본적인 발상이 아시아인들은 그거는 제가 사람이 아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이 인디안들을 학살할 때 인디안들을 사람으로 생각 안 했습니다. 맞아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또 강제 무효로 끌고 올 때도 넌 사람이 아니다. 그건 동물이다. 인디안은 동물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시아를 보고 아시아에 접근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가 그 당시에 덮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그런 데 대한 후유증이 오히려 지금 아베와 같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아시아에서 인권이나 자유나 민주나 이런 것은 외면된 채 우리 한반도에 등장한 메가더가 가지고 있는 기본 발상, 메가더가 미국 국무에 보고서한 국무성에 보고한 보고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말 안 듣는 조선 사람들은 미국 말도 안 들을 거다. 그러니까 일본에게 말 잘 듣던 친일파들을 다시 기용을 해야 미국에 충성을 다한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나라에 대해서는 인권이나 주권이나 자유나 평화나 민주나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같은 예를 들면은 아베 정권의 탄출 또 남한에 있어서의 모든 갈등의 뿌리가 되고 있는 친반민족 세력이 중심으로 한 그런 수구 세력들이 온전 이와 연결되는데 저는 그런 것이 1945년 만들어놓은 그런 시스템이 이제 한 60년, 한 70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 부메랑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아시아의 이익의 보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미일 동맹의 뿌리는 그런 아시아에 대한 반인권적인 또는 인종차별적인 정책이 뿌리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아베 정권이나 남한의 수구 반동적인 친반민족 세력의 집권이나 그것이 그런 뿌리 속에서 거기서 에너지를 창출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미국이 그런 문제에 대한 빠른 전환이 없이는 미국의 한반도나를 중심한 동북아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로 급속히 접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정신대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의 여러 가지 입장 같은 것들이 더 명료하고 나치에 접근하듯이 일본의 과거사에 접근하는 단호함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과 지금 일본도 군부의 손자가 아베가 정권이 창출이 되고 우리나라도 독재하고 친일 후손이 또 박근혜가 또 정권을 잡을 수 있고 이랬던 배경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의 근본적인 그런 생각들이 아시아의 인권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네 백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네덜란드 위안부는 밝혀지고 알려지고 했지만 다른 모든 그런 면들은 알려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위안부 이런 일을 했었던 많은 또 그리고 의원님 같은 분들이 또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소녀상도 미국에 설립이 됐고 그런 상태까지 왔어요. 참 힘드셨을 건데 한마디로 딱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네. 히틀러 잔존 세력이나 그 후손이 독일에서 집권을 하고 네. 레지스탕스를 탄압하면서 히틀러에게 협조했던 페탱 정권의 후손이나 페탱의 아들, 딸이 프랑스에서 집권을 한다고 하면 세계에서 났죠. 용납하겠습니까? 용납 미국이 용납하지 못하죠. 않. 근데 한반도에서 아베나 박근혜의 집권은 유럽에서 히틀러의 후손이나 페탱의 후손이 집권과 똑같은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1945년 체제, 그 1945년 체 메가더 체제인데 메가더 체제는 지금 미국에 대한 저주로 미국의 급속한 세계 제1강국으로의 도덕성의 붕괴와 같은 그런 미국에 대한 저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을 들어가면 자유여신상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아주 크게 제 눈에 띄잖아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하니까 저 자유여신상은 자유나 실제로 민주나 무슨 인권이나 이것에 대한 선전이 아니라 돈과 권력의 돈 있는 사람의 자유, 권력 있는 사람의 힘 있는 사람의 자유만을 지키는 자유여신상이 또 결국 전락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이따가 또 내빈 인사도 하실 건데 간략하게 또 여기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한번 또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한일 간의 일본군을 위한 문제에 대한 갈등을 만들어놓은 뿌리는 1965년 체결된 한일조약이에요. 네, 한일조약. 한일조약에 보면은 어느 한 규정 36년간 일제 식민 지배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사과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과한다는 사과도 말은 없고 없고. 잘못됐다는 말도 없고 오히려 한일조약의 내용을 보면은 1910년이 한일 합방이 합법적인 지배였다. 식민 지배가 합법적인 지배였다는 것을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합법적이니까 일본은 대한민국 정부에 배상의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 잘못했어야 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상을 안 하는데 돈 좀 줘야겠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줬느냐? 독립 축하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본이 가해자고 한국 피해자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축하할 자격이 있냐고 사과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독립 축하금이라고 돈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저희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한일 조약이 잘못됐는데 그리고 맨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조약을 맨 뒤에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향후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 되어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갔어요. 배상을 해주고 포기한 게 아니라 배상도 안 해주고 잘못이 없으니까 배상도 없는데 그 단서 조항에 정권을 포기한 거로 되어 있다. 이거는 제2 일사보호죄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독도 문제도 그 생기고. 독도 문제에서 다 한일 조약으로 끝났다. 일본 부분에서 정의당 할머니들이 가서 일본 부분에서 배상소송을 했더니 그 이후 한일 조약에서 끝났다. 근데 끝났다고 하는 근거가 한일 조약인데 한일 조약에 박정희가 그런 조약을 맺었다. 그러니까는 민족의 이익을 대변할 자격이 없는 세력이 집권해가지고 응? 민족에게 우리 민족에게 사기를 치면서 일본의 이익에 맞는 조약을 맺은 게 한일 조약이에요. 그 김종필도 네, 그렇죠. 같이 김정필인데 들어가서. 실제로 김정필이 있는 건 하수인이고 박정희가 시킨 대로 다 했겠죠. 그러면 지금 무상화를 하는 그 그래서 저는 박정희가 한일 말이 안 조약을-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한일 조약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고 반민족 조약이고, 근데 북일 조약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은 30년간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 진상규명, 책임다 처벌이에요. 근데 한일 조약이 전혀 없는 애예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건 남북이나 뭐 체제를 떠나서 그 주장이 맞는 내용이라고. 맞죠. 네, 말해서 근데 일본은 1965년 지은 한일 조약에 준해서 북일 조약을 맺자고 주장한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북일 조약이 제대로 체결하는데 한일 조약이 걸림돌을 작용해요. 북한한테도. 그렇죠. 아, 참 그렇군요. 아이러니하네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푸는 게 급선무겠네요. 감사합니다. 좀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네.